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광주 갑 출신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막 시작하면서 보니까 지금 바깥 날씨가 영하 3도쯤 되나 봐요. 여기 막 들어오는데 저는 이 실내에 있어도 그래도 춥지 않지만 지금 이 현관 바로 밖에는 이 국민의당 동지들이 천막을 치고서 그 천막 밖에 아주 칼바람, 엄동설한 속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가결을 위해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들리지는 않지만 여기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요즘 보면은 어쩌면 그 설마라는 생각들이, 설마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계속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지난 1년만 돌아보더라도 제 주변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12월 28일이지요. 작년 12월 28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12.28 위안부 문제 합의를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면,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이런 반구 한마디 통보도 없이 피해자 없는 합의를 한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참 이런 일도 하는 정부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거의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던 일이죠.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설마 했던 일이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딱 그 말처럼.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때가 아마 7월 5일경쯤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가지고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의 진전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국민의당 의원이었던 정의당 의원이었군요. 사드 배치를 위해서 한미 양측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드 배치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중간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7월 5일경인데 한민구 장관은 아직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틀 후에 우리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역시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인데요. 위안부 합의, 그 다음에 개성공단 폐쇄, 이제 사드 배치에 이르러서는 이 설마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참 우려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예사롭지 않았던 일들이 그 이후에 이제 연속해서 터집니다. 바로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게이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권 초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전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은호 사건, 그다음에 홍만표 변호사, 여러분들도 익숙한 이름입니다. 진경준 검사장, 그리고 우병우 수석, 김기춘 비서실장, 마침내 최순실과 박근혜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재벌과 구태 정치인의 정경유착은 개인의 추잡한 사욕을 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유린한 자들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민은 무너지고 사유화된 국가 시스템 아래서 바다에 빠져서 죽고 역병에 걸려서 죽고 물대포에 맞아서 죽고 실업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반헌법적, 반국민적 행위를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그 자체로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나 진정한 탄핵의 이유는 바로 미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합시다. 이제는 탄핵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맙시다. 박근혜 탄핵을 민주공화국 부활의 프롤로그로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조조정합시다. 230만 촛불의 분노는 박근혜 개인을 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8년간 쌓이고 퍼진 불법 특혜 그리고 불공정, 부정부패와 같은 암덩어리들을 향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 재벌개혁을 화두로 내걸고 경제민주화, 서민경제 그리고 민주회복을 위한 23개의 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물론 이 어지러운 우리 지금의 사정이 나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약속한 이 일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제 폭발 지경에 다다른 대한민국의 적폐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구조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길, 우리 국민이 당당히 나아가는 길에 저도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해 주십시오. 미국의 보험회사에 다니던 사고 처리를 담당하던 윌리엄 하인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하인리가 1931년도에 쓴 책인데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부재로 과학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하인리 법칙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1대 29대 300. 보통 보험사에서 일을 처리하면서 실제로 느낀 걸 책으로 만든 건데요. 중상자 한 명이 나타나기 전에 29명 정도의 경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300명 정도의 예비 부상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 하인리 법칙에서 말하는 1인지 29인지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르게 한 우리 국정농단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큰 사고는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크게 당하는 수가 생깁니다. 저는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마지막 큰 사고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막고
다음에 더 큰 사고가 없게 되기를, 우리 국민과 우리 한반도에 없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 얼마 동안의 일을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있기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차근차근 몇 가지 챙겨보면서 그 일이 그 당시에는 아주 작은 일이었고 사소한 일이었고, 그리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일이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마 했던 일이었지만 그 일들이 전부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요즘 마치 퍼즐 맞추기를 하는 듯 그런 어떤 상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하나 맞춰가는 동안 처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현실로 가능할까라는 것이 그 현실이 돼가는 참 그 안타까운 퍼즐 맞추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전조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 4월에 경상북도 상주에서 열린 춘계 승마대회에서 정유라,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2등을 하자 그 마장마술 대회의 심판들을 경찰에서 불러다 수사를 했습니다. 당시 승마협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어서 세상에 운동경기의 심판을, 운동경기가 끝나자마자 경찰서에서 데려다가 수사를 하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해 국정감사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가 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런 어마어마한 그 사건의 단초를 열어주는 일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전부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건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지만, 그게 세상에 드러나는 시작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정유라 성적에 관련한 경찰 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특별 감사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과장, 당시 노태강 체육국장,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유진룡 장관에게 한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로 10년, 20년 공직 생활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산하기관으로 좌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었던 일은 지난 7월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던 중에 이 사람 아직도 있습니까? 이 말이 아예 쫓겨납니다. 저희들은 그때까지도 이 사건의, 이 사태의 내막을 잘 몰랐습니다. 요즘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지만 2015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김기춘 실장이 문화관광부의 1급 공무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6명의 1급들을 결국 몰아내게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문화관광부의 1급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올려놓은 다음에 K스포츠와 미르재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그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나온 과정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아주 절묘한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직접 자기가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대통령을 직접 움직이는 일도 물론 있었지만 그 전에 사람을 심어 놓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사람을 심어서 K스포츠와 미르재단을 만들듯이 자기 자그마한 광고회사를 만들면서 우리의 포스코, 그 다음에 아주 큰 기업의 광고 담당자를 자기 사람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을 이용합니다. 그것이 이미 밝혀지고 있는데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움직여서 자기 사욕을 채우는, 마치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일, 내가 뽑은 대통령이 이 나라를 관리한 게 아니라 전혀 생판 모르는 어떤 무당 같은 사람이 내가 뽑은 대통령을 조종해서 마치 아바타처럼 이용해서 이 나라를 통치했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유라의 승마 사건에 이어서 일어난 일이 정윤회 문건 사건입니다. 그때쯤 우리가 알았더라면, 그때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아마 이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윤희 문건 사건이 났을 때 대통령은 검찰에게 이 찌라시에 불과한 내용을 밖으로 흘렸다. 그리고 그걸 국가기밀 누설이라고 했습니다. 찌라시를 국가기밀문서로 본 것이지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찌라시가 돌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았지만 당시에 박관천 경정이던가요? 우리나라 서열 1위는 최순실, 서열 2위는 정윤회, 그리고 대통령은 서열 3위다. 사실은 웃고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는 걸 이제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일로 쫓겨난 당시에 공직기관 비서관은 지금 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조응천 의원이 많은 역할을 해서 지금의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한꺼풀씩 벗겨지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어쩌면 아이러니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2014년 12월 1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유출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 사실은 이게 본질을 벗어버리고 현상만 가지고서
그야말로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마무리한 거지요. 그때 그 내용을 수사를 했더라면, 그렇지만 본인에게 관련된 그 내용을 수사하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러고서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때쯤에는 정윤회, 최순실이 잠시 잊혀지고 있을 때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정운호라는 사람이 해외 도박 사건으로 구속이 되고 형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운호 사건을 맡았던 사람이 당시에 이제 우리 홍만표 검사죠. 아주 검찰에서는 아주 유능한 검사였는데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운호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정운호에게 걱정 마라, 우리 일 봐주는 사람 중에 우병우라는 사람이 있다. 정운호, 홍만표에 이어서 우병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최순실은 그림자가 되어서 땅 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우병우를 처리함으로써 본인의 오늘의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박을 일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이제는 가래로 막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호미로 막았더라면, 그 당시 호미로 막아서 우병우를 처리하고 그리고 지하로 들어간 최순실과 그 일당들을 밖으로 끌어내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큰 낭패를 겪게 될지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병우 사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나무인의 그 나라 일을 해왔다는 것이, 우병우 사건을 처음 보도한 게 조선일보죠. 조선일보에서 우병우 사건 관련해서 그 진경준 검사장의 소개로 그 넥슨이 우병우 처가의 그 강남의 그 1,000억이 넘는 땅을 해결해 줬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그 진경준 게이트에 우병우가 등장합니다. 바로 조선일보의 보도죠. 그걸 이 사람들은 뭐 아주 가볍게 생각했는지 이제 조선일보를 칩니다. 당시 송희영 주필이던가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무한한, 자기들의 끝없는 충성을 다했던 조선일보를 몰아붙입니다. 악덕 기업, 아주 못된 언론사로 몰아붙입니다. 조선일보는 내년 TV조선이 케이블 방송 아마 그 허가 기간이 내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쉽게 숙이지 않을 조선일보가 송희영 주필을 퇴사를 시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조선일보가 그때 칼집에 넣었으면 이 사건은 끝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세상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한겨레 신문에 김의겸 기자가 나타납니다. 김의겸 기자는 우병우 사건을 조금 더 취재하고 싶어서 우병우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중에 아마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병우보다 더 센 것이 있다. 우병우보다 더 센 것이 있는데 그 미르라는 걸 한번 수사해봐라. 김의겸 기자가 취재를 시작했을 때는 미르는 이제 거의 조선일보, TV조선에서 훑고 가서 거의 다 건질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K스포츠를 알게 됐는데 거기에서 최순실을 만나게 됩니다. K스포츠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한 6개월 이상을 땅 밑에 들어가 있던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다시 드러나는데 이건 이제 제대로 걸린 겁니다. 처음 우리 세간에 나왔을 때는 정윤회가 나와서 마치 모든 일을 정윤회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는데 한겨레의 취재로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 실세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그 조선일보와 청와대 간에 큰 싸움이 있긴 있었지만 잠시 휴전을 하는 동안이었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또다시 그 오만한 일이 드러납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자기들의 친인척이나 수석 비서관 이상의 잘못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둔다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인데요. 보도되기 전에 우병우가 보도되기 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올해 7월 22일 날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사를 하다가 특감께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사에 흘렸다는 그런 일종의 혐의로 청와대에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퇴 종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언론사 기자에게 수사 내용을 흘렸다면 이석수 감찰관이 그럽니다.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지요. 의혹만 가지고는 사퇴할 수 없다. 어쩌면 모든 이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모든 자기가 저지른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자기 의견을 밝힌 날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합니다. 마침 그날이 농림수산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국회에서 해임 결의안이 상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장관들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었고 마침 제가 그날 대정부 질문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준비했던 내용보다 동료 의원들이 지금 막 이석수 감찰관 사표가 수리됐다. 이것 총리에게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총리에게 이석수 감찰관 사표 수리했죠. 총리 대답이 국회에서 수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리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오늘입니까? 국정감사에 나간다고 한 날. 그리고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그렇게 사표 받으라고 하는 우병우 수석은 왜 사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국회에 대한 핑계지 국회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즈음에서부터 이제 모든 자기가 던진 화살이 자기들에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아마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0월 24일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국회 예산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깜짝 제안하면서 최순실 정국을 돌파해 보려고 했습니다. 큰 뉴스죠. 그렇지만 같은 날 오후 8시 JTB 뉴스에서 최순실이 소유했던 태블릿 PC를 입수했다고 보도하면서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 했던 선언문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그 말씀 자료와 대북 접촉 상황 등 중대한 국가 기밀이 최순실에게 사전 유출되었음을 폭로했습니다. 개헌으로 전국을 돌파하려 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 한방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최순실 게이트는 의혹에서 사실로 입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 25일 TV조선은 최순실이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하급자 무리듯이 데리고 다니면서 박 대통령의 의상실에서 의상을 고르는 장면을 방영합니다. 물론 이 장면은 그 당시에 촬영한 건 아닙니다. TV조선에서 미리 취재를 해놨던 것인데 청와대와 전쟁이 붙었다가 한 발 물러나면서 잠깐 뒷주머니에 차고 있던 겁니다. 이 그림이 TV조선의 이 그림이 시중에 알려지면서 이제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설마가 현실이 되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제 JTBC와 TV조선의 보도를 기점으로 모든 언론이 최순실 게이트를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정유라도 나오고 고영태가 나오고 차은택이 나오고 송성각이 나오고 그리고 안종범 정책수석의 행위들이 나오고 김종 문화부 차관의 또 역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장시호 그리고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득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각종 기사가 쏟아지면서 민간인에 의한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한 국정농단의 실태가 밝혀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JTBC 태블릿 PC 보도 바로 다음 날 아마 국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최순실의 도움을 조금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 참모진이 갖춰진 이후에는 그만두었다는 대국민 사과가 나옵니다. 과거 같았으면 여기에서 후속 취재가 없었더라면 이걸로 또 끝입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보도들이 최순실이 대통령의 참모진이 갖춰진 이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최근까지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뭐 더 이상 물러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2016년 11월 4일 최순실이 구속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5%로 추락합니다. 그러자 본인도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며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내용으로 2차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11월 4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인데요. 그러고서 검찰 수사도 안 받았고 특검 수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틀 후에는 탄핵이 국회에서 국회 상정이 될 텐데요.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은 많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쯤에서 멈출 그리고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찬 것이지요. 우리 보통 경찰에서도 범인이 자수를 하면 정상 참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범죄 사실을 자백을 하면 다시 정상 참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까지 이어집니다. 이정현 당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탄핵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겠다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230만 촛불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마구 하고 있습니다. 물 한 잔. 얼마나 남았습니까? 15분. 응? 15분. 15분? 남았습니다.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9일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면서 촛불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자수 단계입니다. 국민들이 자수하라. 그럼 용서해 줄 수 있다.
2만 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보기에 2만 명이면 아마 콧방귀도 뀌지 않았을 텐데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일주일 후인 11월 5일 백남기 농민의 연결식과 더불어서 12일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는 성격으로 촛불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연결식에 5만 명, 집회에 2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서 그날 행사를 했는데요. 경찰은 그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경찰의 그 금지 처분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서 행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날 더불어민주당의 안전행정위 위원들은 전원이 연결식장에서부터 시작해 종로까지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과정 맨 앞에 섰습니다. 아시겠지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찰청을 상임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위원회 말은 경찰이 그래도 조금 들어주는 편입니다. 평화적 집회는 시민이 먼저 하라는 걸 요구하지 말고 힘 있는 경찰이 먼저 힘을 쓰지 마라. 그러면 절대로 시민들이 당신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날도 종각에서 꽤 어려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였죠. 당시에 안행위원들이 우리 박난춘 간사를 비롯해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경비국장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줘라. 절대로 시민들은 폭력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이렇게 막고 있으면 다수의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폭력을 유발할 수도 있다. 다행히 일촉즉발의 순간에 인도부터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도를 열었고 그 대중은 10만이 넘는 대중은 광화문까지 행진을 했고 그날 있었던 세월호 900일 추념 행사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평화적 집회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230만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위가 한 사람의 부상자도 없이 그리고 한 사람의 영행자도 없이 마칠 수 있었다는 건 전 세계에 타전이 됐습니다. 아마 유사일에 없었던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벌써 내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적 집회는 앞으로도 저는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시민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폭력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3차 촛불 집회는 11월 12일 민중 총궐기로 열렸습니다. 이날 또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려서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을 허용합니다. 100만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이어지는 4차 촛불 집회 2016년 11월 19일 이날은 서울에 집중하는 집회가 아니고 전국에 분산해서 전국의 시민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에 60만 명, 전국에 9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쯤에서는 자수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야를 주장하던 시민들이 이쯤에서는 퇴진을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물론 우리 정부라고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몇몇 소수의 참모들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었나 봅니다. 이제 5번째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입니다. 이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서울을 집중으로 개최가 됐는데 서울에 150만, 전국 190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전날부터 뉴스 등에서는 전 국민의 3.5%가 시위에 참여하면 정권이 붕괴된다는 통계 기준이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190만 명은 대한민국 인구의 약 3.68%에 해당합니다. 이제 정권이 무너지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국민들은 이제 탄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당장 구속,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서 대통령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미 이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퇴진시킨 거지요. (12월 3일)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를 발표합니다. 조건부 3차 담화죠. 이날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연쇄 담화범. 연쇄 담화를 저지르면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 전국 230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법원은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나아가서 1월 29일까지 야간에도 청와대 앞 200m까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오직 한 사람, 오직 모르는 한 사람 때문에 250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겨울에 나서야 하고 4,800만 국민이 속을 상해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월호 7시간. 국민들이 세월호 7시간을 알고 싶어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미용, 여러 가지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변호사 말처럼 그런 일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 300명이 물속에 잠길 때 그 시간, 그 300명을 구할 모든 지휘를 해야 할 대통령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300명의 목숨이 물속에 가라앉는 걸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히 큰 아픔이고 하늘이 내린 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정권을 놔둬가지고 이런 험한 일을 당하게 하느냐.
이후 국민들은 그 진상을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진상을 밝히라는 것은 진상을 밝혀서 책임을 자를 처벌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상을 밝혀서 이후에 똑같은 사고가 없게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진상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일부 단식을 하면서 추위에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산다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가라앉는 배에 학생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해양경찰청보다 더 잘못한 청와대를 해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해양경찰청 해체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국민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때 청와대를 해체했더라면. 그리고 만든 국민안전처, 국민의 안전을 지켜줘야겠다는 국민안전처가 불과 몇 달 만에 메르스라는 아주 사소한 질병에 전국이 뚫려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일일이 더 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과 그리고 최순실의 아바타처럼 움직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망가진,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일들을 이제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아마 국정조사 많은 분이 보셨을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많은 질문이 집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정상적이지 않은 일인데도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그것을 국민연금공단에 강요해가지고 아주 불평등한 합병을 하게 했다. 그리고 삼성은 최순실 일가에게 300억 이상 되는 돈을 줬다. 이건 누가 봐도 아주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삼성 지배구조를 이재용에게 넘기기 위한,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서 넘기기 위한, 그래서 300억을 줄 테니 우리 국민연금공단에게 압력을 넣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주십시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오늘 국정조사에서 보셨듯이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경유착에 아주 찌들어 있습니다. 우선 오래된 그 부패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소유구조를 제대로 하는 바꾸는 우리 경제 관련 법을 고쳐줘야 됩니다. 상법을 고치고 또 민법도 고치고, 아무렇게나 한 45억 정도 돈
증여한 거 가지고 지금 8조를 만든, 불과 20년 사이에, 20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 정도 받았나요? 지금 8조 원 이상 되는 돈을 부풀린 그런 소유구조, 지배구조에 대한 법을 바꿔주자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 국정농단에 망가진 우리나라를 바꾸면서 우리 국회에서 이걸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있을 탄핵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를, 그 여세를 몰아서 우리 250만 촛불 시민과 5천만 국민이 함께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에만 구조조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1%도 안 되는 기업이 25%,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부의 25%가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930년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제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 미래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다른 생각 못하는 사이에 우리 경제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40대 가장, 40대의 소득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올 3,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40대는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IMF 때도 40대 소득은 성장을 했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40대는 1%, 2%씩이라도 소득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3, 4분기, 엊그제 제가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40대 가구주의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사업소득은 98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나라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일단 정비를 하고 이후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이 경제를, 한국 경제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처음 드렸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로 돌아오는 황당함, 그리고 그 설마 했던 일들이 한 가지가 아닌데 이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리 법칙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큰 한 사건, 그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은 사건들을 추스리고 예방해야 됩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작금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하인리 법칙에서 말하는 마지막 사건이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착하고 선량한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이상 나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될 때, 우리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될 때, 어쩌면 제 바로 뒤에 나오는 분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입니다. 제가 몰라서 드리지 못한 경제를 살리는 법, 우리 윤호중 의장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봅니다. 이 시간 많이 늦었습니다. 제 뒤에 아주 어려운 시간에 윤호중 정책위 의장 나오는 것 보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 당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늘 탄핵 릴레이를 팩스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우리 당의 삼력짐 드는 정책위원회 의장인 윤호중 의장이 나오십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만큼 민주적입니다. 고맙습니다.